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어떤 죽음은요, 생물학적인 호흡의 정지를 넘어서 그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어떤 거대한 물음표가 됩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트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24살의 청년 김용균, 그리고 2021년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지만 결국 군과 사회에 의해서 무시돼버린 변희수 하사.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비극이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사회가 그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해하거나 말살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한편으로 선진국에 들어섰다라고 환호성을 외치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들 혹은 소수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또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혐오와 배제의 시대를 건너서 그야말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그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권에 대한 찬찬하고 자세한 설명서, 그리고 또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연대의 전략을 보여주는 책, 양정훈의 디그니티 플랜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고를 전공하고 카피라이터를 꿈꾸던 양정훈 작가는 NGO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서 인권 정책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뒤에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대통령 정책기구와 지역의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에도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세이를 쓴다든지 하는 활동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권에 관한 책은 어떤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면에서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의 책은 아주 생생한 우리가 직접 보았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살아있는 인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었던 것은 인권의 국가 책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시나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만약에 믿으신다면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약속한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Human Rights죠. 이때 그 약속은 규범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법적이기도 하고 제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 다시 말해서 디그너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그 인권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 침해를 두 개인 간의 다툼이라든지 어떤 악한 사람의 약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용균 님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약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과 국가죠. 김용균 님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윤을 위해서 기업이 위험한 부분들을 자꾸 외주화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김용균 님의 노동은 비가시성을 띠고 있었죠. 아무도 그 노동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는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그를 공적사회, 다시 말해서 군과 일반 사회에서 추방했습니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제가 인권의 국가 책무성과 관련해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마음가짐에 관한 규범이라는 인식이다. 그렇지 않다. 인권은 특정 대상을 책무자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이나 조직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관련하여 조효재의 성공회대 교수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무인도 표류기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배가 폭풍 후에 난파해 섬에 갇힌 주인공 크루소처럼 아무도 없이 홀로 생존하는 사람을 가정하면 과연 그에게 인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신의 인권을 요구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을 물을 상대, 즉 인권의 책무자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권이 성립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책임을 부여받은 대상이 중요해진다. 인권은 핵심 책무자가 국가 권력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를 국가 책무성이라고 한다. 국제조직, 범국가적 위기, 막강한 영향력의 글로벌 기업 등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집단이나 문제의 등장에 따라 책무자를 확장하며 인권 시스템도 진화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 인권 책무의 중심에 국가가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갖는다. 국가는 바로 그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권 실현에 있으며 국가 책무성을 떼어놓고 인권을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의, 온정, 사랑 같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덕목과 인권은 분명히 다르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국가 책무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지난 사건들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먼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 사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문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고용불안, 하도급 등 노동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와 차별까지 광범위한 인권 이슈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정규직 전환은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은 그런 의미로 노동자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이제 노동자로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역시 환영받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엉뚱한 논쟁이 일었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공채를 거치지 않았는데 정규직이 되는 것이 오히려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것이다. 보안검색 노동자의 연봉을 둘러싸고 가짜 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거저먹는다는 험한 말이 쏟아졌고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인천국제공항은 그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었다. 정부는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 국가 권력으로 통칭되는 이들에 관한 얘기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인국공 사태의 논란 속에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에 대한 분노와 이들을 비난하는 청년에 대한 비판만이 맞물렸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공채 준비생의 밥그릇을 빼앗는 파렴치 아닌가? 아니면 이들을 비난하며 역차별과 불공정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몰지각한가? 결국 사건의 정중에 국가는 오간데 없고 오직 노동자와 청년만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남게 되었다. 다른 사례는 지하철역 장애인 시위에 관한 것이다.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며 본격화됐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이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조치가 모두의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는 커브컷 효과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방식은 지하철 선로와 같은 대중교통로의 점거, 다이인 퍼포먼스 등 다양하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일렬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당국의 이동권 보장의 인권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지하철 탑승 투쟁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시위가 사회적 논란의 복판에 서게 된다. 출퇴근 시간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유력 정치인이 부조리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첨예한 논쟁이 일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쏟아졌다. 장애인을 향해 물병이 날아들고 온갖 욕설과 혐오 발언이 난무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과 시민의 갈등이 사태의 본질인 양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문제를 촉발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 약속 불이행은 그 사이에 가려졌다. 지하철이 늦는다고 장애인을 향해 적의를 쏟아내는 저희들의 행동은 얼마나 무지몰각한가. 아니면 바쁜 시간에 지하철을 몇십 분씩 연착시키며 투쟁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이 무례하고 비상식적인가. 이 역시 문제의 중심에 장애인과 시민만이 못된 인간으로 남을 뿐이었다. 둘 중에 누가 맞는가? 무엇이 왜 옳은가를 따져보려는 게 아니다. 첫 싸움의 노동자와 청년, 장애인과 시민을 세워두고 뒤로 쏙 빠진 국가 권력을 봐야 한다는 말이다. 인권과 반인권의 대립, 약자와 약자의 충돌을 방치하며 민민 갈등으로 왜곡하고 소위 중재자를 자처하는 국가 권력을 소환하지 않고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인권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극적인 언어와 소란 속에 국가의 책무는 쉽게 가려져 왔다. 인권의 보유자인 약자 대 약자, 소수자 대 소수자, 시민 대 시민의 갈등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로 또 피해자로 얽혀든다. 마치 인권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인 듯 사안은 변질된다. 명백히 현대의 인권 개념은 국가 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권 개념의 왜곡은 대체로 국가 책무성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며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국가 권력의 책무를 중심에 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인권적 사유가 불가능한 이유다. 디그니티 플랜에서 또 인상적인 한 부분은 피해자다움 또는 약자의 미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피해자에게 어떤 순결함과 무해함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라면 착해야지. 약자라면 어딘가 불쌍한 표정으로 동정을 구해야지 어디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시선이야말로 바로 통제의 언어라고 합니다. 약자에게 겸손과 침묵을 미덕으로 삼으라고 하는 요구는 그야말로 약자들은 오로지 시해의 대상으로만 남겨두려고 하는 권력의 속성입니다.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고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서는 것을 억누르는 행위라는 거죠. 관련해서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어느 지자체, 골목 한편에 단상이 차려지고 돼지머리가 놓였다. 지역대학에서 유학하는 무슬림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작은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 일부가 이슬람에서 금기시되는 돼지머리로 항의한 일이다. 나는 이 장면을 접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거리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유가족을 조롱하고 그 앞에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던 군중을 떠올렸다.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나 문제를 조롱하는 행위는 영혼을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이런 말이 돌았다. 얌전히 있으면 이슬람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 무슨 사원을 짓는다고 나서서는 문제를 만드느냐. 사고 피해자인 건 안타까운데 허구한 날 거리로 나와서는 온통 나라를 다 시끄럽게 들쑤시냐. 유사한 비난은 곳곳에 널렸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이렇다. 무슨 장애인이 자꾸 집 밖에 나와서는. 미투운동 당사자를 두고 쏟아졌던 소리도 있다. 성폭력 피해가 뭐가 자랑이라고 나대는지. 나쁜 세상의 기재는 범죄화, 낙인, 배제와 같이 가시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약자와 소수자 스스로가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교묘한 억압은 게토와 스테이터스 큐일지도 모른다. 게토란 본래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살도록 강제했던 거주지를 의미한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며 유대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제는 소수자 집단의 거주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미국의 흑인 거주지, 선주민 거주지를 비롯하여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 특정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해당될 수 있다. 게토는 빈민가 혹은 우범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거주민은 혐오, 낙인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서 배제되는 게 다반사다. 특히 나쁜 세상의 기재로 작동하는 사회적 게토는 이런 물리적 장소를 넘어 위치한다. 생각과 행동 범위를 통제하는 압박으로 내재적, 심리적, 정서적 게토가 존재하는 것이다. 약자의 미덕이란 말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라는 말도 있다.
내재적, 심리적, 정서적 개토의 다른 표현이다. 매년 현실을 풍자하거나 유명인을 패러디한 졸업사진으로 주목받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있다. 그의 졸업사진 중에는 흑인 분장에 이목이 쏠렸다. 이를 두고 블랙페이스,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논쟁이 일었다. 논란은 유명한 흑인 방송인에게 번졌다. 인종차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그가 우려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말도 잘해서 좋아해줬더니 버릇이 나빠져서 감히 한국 청소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그를 한국에서 추방하자는 주장까지 이뤘다. 잠자코 얌전하게 있으면, 또 가끔 눈물도 흘려주면 사회에 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온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건방을 떨면 괘씸죄를 짓게 된다. 내 집 앞에 감히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서지만 않았다면 돼지머리 제사상을 차렸던 지영민은 멀리 유학을 와 있는 무슬림 학생을 안쓰러워했을지 모른다.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때로 모여 부산 떠는 대신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기다렸다면 먹방과 가짜뉴스로 조롱하던 이들은 성금 몇만 원을 보탰을지 모른다.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다치기 싫다고 바쁜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들과 시민을 이분하던 정치인은 토론회에서 우아하게 장애인 인권을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소위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정해놓은 범위 안에 있을 때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 연민의 대상이 되지만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억압이 작동한다. 개토는 한정된 정서적 물리적 공간에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머물기를 종용한다. 개토화된 약자와 소수자의 내적 외적 통제는 인권적 역동이 정체되는 현상, 스테이터스 큐로 굳어질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듯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가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고요. 그것을 국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에 살 때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력화, 임파워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국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가져서 그 자신의 인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파워먼트, 자력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력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의 국가 책무성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약자의 미덕 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우리는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 오히려 옆에서 그래, 너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내가 지지해 줄게.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는 어떻게 나쁜 세상과 싸우는가입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혹시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교수의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